게다가 이 전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전란 속에서 잃어버린 어린 소녀가 생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란한 지경에 속했었던 그 주인공을 누가 구출해 주냐면 그 전쟁의 당사자였던 일본인들이 이 어린 소녀를 구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줘요. 일본군 막사로 데려가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말을 시켜서 너희 집이 어디 사느냐,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다 불어서 그 지역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부모들이 생사 여부를 확인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일본 군인들이 군인 진중에서 그냥 보호해주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 부대 안에 의무장교로 있는 일본인 군관이 너 일본에 가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내 딸처럼 키워주겠다 하고 그를 일본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아내가 그를 딸처럼 맞아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새로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소설의 전반부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뒤에 후원 세력이 일본인으로 그려진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무심코 넘겨버리면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바로 이 소설이 발표됐던 1906년 그 바로 직전에 1905년에 아주 결정적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이 맺어졌죠. 무슨 조약인지 아세요? 1905년. 예,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호조약이라는 말까지 붙이죠. 일본 사람들이 늘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조선은 보호가 필요하다. 지금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침략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이 막강한 군사력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주면 조선이 서구 세력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본처럼 문명 개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일본 사람들이 계속 펼쳤습니다. 그런 주장을 조선 보호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이 보호돼야 된다. 그 보호자는 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식민주의 담론에 속성하고 혈흔의 줄거리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인직은 이런 소설들을 발표한 뒤에 만세보가 문을 닫게 되니까 이 신문을 인수했는데 그때 이 신문을 인수하게 만든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이인직에게 명해서 자네가 이 신문을 인수해가지고 이 신문을 한번 잘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이인직이 그 신문사를 인수해서 사장이 돼가지고 앞에 이인직의 이력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대한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고 신문의 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의 정책을 선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 논설들을 써댔던 사람. 그게 바로 이인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직은 사실은 개화 정국의 친일적인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여하튼 그가 만들어냈던 혈흔류라고 하는 이 소설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움은 혈흔류의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혈흔류가 나오기 이전에 조선시대의 소설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소설의 내용 속에 인간 세계와는 관계없는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세계와 보편 질서가 그려집니다. 예컨대 심청전이라는 소설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여주인공이 등장하니까요. 심청전에서 어린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 심청전은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가 세상을 이제 하직한 거고 떠난 것인데 현실 속에서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인데 소설의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청이는 여전히 살아서 용궁의 용왕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초인간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들이 개입돼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 놓는 것이 구소설의 특징이었는데 신소설에는 그런 요소가 일체 배제되어 있습니다. 혈윤유의 옥년이란 여주인공은 용왕이 구해준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어머니가 구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를 구해준 것은 당시 청나라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견되어 있던 일본인 군인들이 그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경험적인 현실로만 얘기가 구성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현실의 요소들로만 채워지는 새로운 얘기, 이게 바로 신소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경험의 현실, 이것은 고전소설, 구소설이 가지고 있던 신화적 상상력과는 다르게 이런 소설들이 경험적 상상력 또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성을 혈윤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혈윤유의 첫 장면에서 땅도 조선 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라고 작가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래 싸움이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이고 거기에 등 터지는 새우가 바로 조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혹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부터 소설이 출발하고 미개하고 무지한 조선 사회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주인공을 그려내는 것이 신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소설의 주인공 옥년이는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조선인 청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구한사라는 청년을 만나서 함께 미국 유학까지 떠나게 됩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부모와 헤어졌던 어린 소녀가 일본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미국의 여자 학교에서 우등 졸업을 하는 그런 신여성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 그것을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소설은 여성의 교육을 유달리도 강조한 소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독특한 계몽의식이 신소설 혈윤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 당시의 소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이해조는 신소설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놓은 그런 신소설의 작가였습니다. 우리 비록 아오폭 치마는 둘렀으나 하늘을 부르면 대답이 있나, 부모를 부르면 능력이 있나,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마치 자유의 종소리처럼 만방에 퍼져라. 최남선이 해에게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를 썼지만 최남선 이외에 누구도 이런 유형의 새로운 시를 쓴 사람이 없어요. 글로 쓰고 눈으로 읽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 형식을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신체시다. 다음에 소개할 작가 이해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조는 이인직보다는 조금 연배가 아랫사람이지만 이인직과 비슷한 시대에 언론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개몽 시대에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에 기자를 하면서 거기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직이 신소설을 창안한 작가라고 한다면 이해조는
신소설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놓은 그런 신소설의 작가였습니다. 이혜조가 쓴 작품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볼 작품은 많이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합니다만 자유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나온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네 사람의 부인네들이 등장합니다. 매경부인이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 맞이 저녁 식사 자리에 자기 친구인 세 사람의 여성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소설 속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런 잔치에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초대받았으니 한번 우리 같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사회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낙후된 것은 반상제도라든지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악폐가 여전히 남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타파하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장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행동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둘러앉아서 밥상 물리고 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흔히 토론 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은 여성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만들어낸 이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인 특성은 뭐냐면 사실은 그 시대 1910년 무렵에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인이, 사회인이, 교육인이, 사회적인 제도의 적폐니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